안드레 카파시가 들려주는 GPT 이야기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GPT를 순수 파이썬만으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직접 만들어보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마이크로 GPT 코드는 바로 안드레 카파시가 작성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 이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전 테슬라 AI 총괄이었고 오픈 AI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입니다. 복잡한 AI 개념을 아주 본질적인 형태로 풀어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바로 이분입니다. 딥러닝, 특히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작고 어떤 라이브러리에도 의존하지 않는 GPT를 만드는 겁니다.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넘파이 같은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파이썬과 수학만으로 모든 것을 구현하죠. 우리가 분석할 원본 소스 코드는 이 GitHub 지스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가 단 하나의 파일에 모두 담겨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환경을 설정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겁니다. 데이터셋을 내려받고 정제해서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자, 큰 그림부터 봅시다. 모델이 무언가를 배우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 즉 NLP에서 그 연료는 바로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만들 파이프라인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수집 단계입니다. 원본 텍스트 파일을 넣는 과정이죠. 둘째, 정제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공백이나 포맷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화 단계입니다. 거대한 텍스트 덩어리를 개별 문서, 즉 파이썬 리스트로 변환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전체 코드에서 우리가 만들 부분입니다. 시작해서 필요한 모듈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입력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죠. 파일이 없으면 다운로드하고 있으면 바로 파일을 읽습니다. 그 후 데이터를 정제하고 섞어서 토큰화할 준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코드로 구현할 겁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 줄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드에 필요한 모듈들을 가져옵니다. 여기 보이는 OS, MES, 랜덤은 모두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OS는 파일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MES는 나중에 신경망에 필요한 로그나 지수 같은 수학 연산에 쓰이죠. 그리고 랜덤은 확률과 무작위성을 다루는 모든 작업을 처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카파시는 여기서 일부러 넘파이나 토치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학적 원리를 라이브러리 뒤에 숨기지 않고 직접 보여주기 위함이죠. 다음으로 랜덤 시드 40이 이 코드를 보시죠. 주석에 혼돈 속에 질서를 이라고 멋지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랜덤 시드를 42로 고정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순서의 난수가 생성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바로 재현성 때문입니다. 만약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바뀐다면 신경망을 디버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드를 고정하면 결과의 변화가 순전히 코드 변경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다음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처리하죠. 첫 줄의 if문을 보시죠. 패스의 exist 함수로 인풋 텍스트 파일이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마다 다시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재밌는 점은 URL립의 리퀘스트를 if 블록 안에서 임포트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다운로드가 필요할 때만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urlretrieve 함수가 지정된 URL의 데이터를 인풋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압축적인 한 줄의 코드가 등장합니다. 이 한 줄로 디스크에 있는 파일이 깨끗한 데이터 리스트로 변환되죠. 안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풋 텍스트 파일을 열고 전체 내용을 하나의 거대한 문자열로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스트립은 파일 맨 끝에 있을 수 있는 줄바꿈 문자를 제거합니다. 이어서 스플릿은 이 거대한 문자열을 줄바꿈을 기준으로 잘라서 문자열 리스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if문에 lstrip 필터가 있습니다. 빈 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추가되는 lstrip은 각 이름의 앞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공백을 제거합니다. 결과적으로 독스는 엠마, 올리비아와 같은 깔끔한 문자열 리스트가 됩니다.
데이터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셔플링입니다. 랜덤 셔플 함수는 리스트의 순서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왜 섞어야 할까요? 많은 데이터셋은 알파벳 순이나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델이 A로 시작하는 이름만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이름을 학습하면 나중에 Z에 도달했을 때 A에 대한 패턴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셔플링은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 함수로 문서의 개수를 출력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32,033개의 이름이 들어있죠. 좋습니다. 코드는 모두 살펴봤으니 이제 그 뒤에 숨어있는 이론과 개념을 짚어보죠. 현재 단계에서 독스리스트는 단어 가방, 즉 백 오브 워즈 모델과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델은 아직 엠마라는 이름이 EMMA라는 문자들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순서 없는 문자열들의 목록으로만 데이터를 보고 있는 상태죠. 이 코드는 카파시의 교육적 미니멀리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이 접근법으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이썬만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실행되고 복잡한 라이브러리 충돌이나 하드웨어 오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학습자가 내부 동작 원리를 강제로 이해하게 만들죠. 반면 오른쪽에는 의도적으로 감소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C 언어로 작성된 넘파이 같은 라이브러리는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우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고 읽기 쉬운 파이썬 코드가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예시로 그 한 줄짜리 파이프라인의 실행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것처럼 input.txt 파일에 엠마, 올리비아, 그리고 빈줄 다음에 A바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read 함수는 모든 내용을 하나의 문자열로 읽습니다. 두 번째, strip 함수가 맨 끝에 줄바꿈 문자를 제거하죠. 세 번째, split 함수가 줄바꿈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자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개의 줄바꿈 문자 때문에 빈 문자열 쌍따옴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리스트 컴프리헨션의 필터가 이 빈 문자열을 스트립 해보고 결과가 거짓임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최종 독스 리스트는 화면 아래처럼 엠마, 올리비아, 에이바라는 완벽한 결과가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로 GPT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표준 라이브러리만을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했고요. 원본 텍스트를 깨끗한 파이썬 리스트로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랜덤 시드를 고정해서 앞으로의 결과가 재현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이제 문자열 리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경망은 문자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숫자만 이해하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름들을 정수로 변환하는 토크나이저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하고 엠마, 올리비아 같은 문자열 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신경망은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신경망은 A라는 문자나 엠마라는 이름을 처리할 수 없죠. 신경망은 벡터, 행렬, 스칼라 같은 숫자만 이해하는 수학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크나이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세계의 텍스트와 기계의 세계의 정수를 잇는 다리입니다. 모델이 알 수 있는 문자의 우주, 즉 어휘집을 정의할 겁니다. 우리가 만들 이 어휘집은 정확히 27개의 고유한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연속적인 텍스트 흐름을 이산적인 정수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문자 수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개별 글자가 하나의 숫자가 됩니다. 또한 모델에게 이름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려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BOS, 즉 시퀀스, 시작,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죠. 이것이 우리가 하려는 일의 핵심입니다. 왼쪽에 엠마라는 단어가 오른쪽의 개별 문자 EMMA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각 문자는 우리 어휘집, 즉 알파벳에 있는 고유한 정수에 매핑될 것입니다. 이제 코드를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유체열스는 유일한 문자를 담는 변수입니다. 가장 안쪽의 조인 독스부터 보시죠. 이것은 32,033개의 모든 이름을 하나의 거대한 문자열로 합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set 함수가 이 거대한 문자열을 스캔하여 유일한 문자만 남깁니다. 데이터셋이 소문자 이름뿐이므로 A부터 Z까지 26개의 알파벳이 찾아집니다. 마지막으로 sorted 함수가 이 문자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리스트는 나중에 디코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델이 인덱스 0을 예측하면 우리는 유채열수 0을 보고 그것이 A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BOS 토큰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름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기 위해 데이터의 일부가 아닌 특별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 심볼인 BOS 토큰의 역할입니다. 이제 BOS라는 특별한 마커를 정의합니다. 유채열수 리스트에 26개의 문자가 있다면 유채열수의 길이는 26이 됩니다. 따라서 BOS에 정수 26이 할당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생성을 시작해 또는 여기서 생성을 멈춰라고 말해줄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나 Z 같은 문자는 이미 데이터의 일부이므로 이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메타 심볼이 필요한 이유죠. 이제 어휘집의 전체 크기를 계산합니다. 26개의 A부터 Z까지의 문자에 한 개의 특별 토큰 BOS를 더합니다. 그래서 총 개는 27이 됩니다. 이 숫자 27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만들 신경망의 출력층은 정확히 27개의 뉴런을 가질 것입니다. 각 뉴런은 27개 문자 각각에 대한 확률을 나타냅니다. 보통은 명시적인 조회용 딕셔너리를 만드는 코드를 많이 봅니다. S2i는 문자열에서 정수로, I2S는 정수에서 문자열로 변환하는 딕셔너리죠. 카파시의 마이크로 GPT 코드는 간결성을 위해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정수에서 문자열로 디코딩할 때는 유채열수 리스트를 직접 사용합니다. 유채열수 1은 B를 주죠. 반대로 문자열에서 정수로 인코딩할 때는 훈련 루프 안에서 유채열수 인덱스 B를 사용합니다. 여기서의 장단점은 인덱스 메서드가 딕셔너리 조회보다 느리지만 코드 몇 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델은 문자 수준 모델입니다. 원자 단위가 글자 하나죠. 장점은 어휘집이 27개로 매우 작고 구조가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모델이 THE가 보통 함께 나온다는 것을 학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GPT-4와 같은 현대적인 LLM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토큰은 ing, tin, 로봇과 같은 단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휘집 크기가 보통 5만 개 이상으로 훨씬 큽니다. 우리 어휘집은 27개로 작아서 수학적으로 들여다보기 쉽죠. 이제 엠마라는 이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따라가 봅시다. 먼저 유채열수의 상태는 A부터 Z까지 정렬된 리스트입니다. 인덱스는 0부터 25까지죠. BOS 토큰의 값은 26입니다. 입력은 엠마라는 문자열입니다. 토큰화 과정은 먼저 시퀀스 시작을 알리는 BOS, 즉 26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인덱스 4, M은 12, A는 0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퀀스 끝을 알리는 BOS 26이 다시 붙습니다. 최종 결과인 이 정수 벡터가 신경망에 공급되는 실제 입력이 됩니다. 몇 가지 흔한 실수와 주의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 바이 원 오류입니다. 어휘집 크기를 26으로 설정하고 토큰 ID 26, 즉 BOS를 모델에 전달하면 인덱스 초과 오류로 코드가 중단될 겁니다. 두 번째는 어휘집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소문자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킨 후 대문자가 포함된 텍스트를 생성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토크나이저는 설정 과정에서 본 27개의 심볼만 엄격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의 물리학을 정의했습니다. 이 세계는 27개의 고유한 입자, 즉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데이터셋의 모든 이름과 모든 단어는 단지 이 27개 정수의 특정 배열일 뿐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정수로 만들었으니 이들을 처리할 기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컴퓨터가 스스로 미적분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두뇌, 즉 오토그라드 엔진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잠시 접어두고 이 프로젝트의 수학적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경망이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엔진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정말 거대하죠. 하지만 그 핵심에는 아주 뛰어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 미분, 즉 오토그라드입니다. 우리는 이 오토그라드 엔진을 밑바닥부터 직접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 클래스의 이름은 value라고 정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파이썬이 어떻게 덧셈과 곱셈 기호만으로 미적분을 자동으로 처리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신경망을 학습시키려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기울기, 즉 그레디언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산 그래프라는 거대한 트리 구조를 상상해 보시죠. 가장 왼쪽에 잎은 입력 데이터와 모델 가중치입니다. 가장 오른쪽의 뿌리는 최종 오차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지는 덧셈이나 곱셈 같은 수학 연산을 의미하죠. value 클래스는 코드의 모든 숫자를 감싸는데요. 단순히 값만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기록, 즉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A와 B를 곱해서 만들어졌어 와 같이 말이죠. 이 기록 덕분에 최종 오차로부터 가중치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값을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 줄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value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슬롯 이 라인은 파이썬의 특별한 기능이죠. 일반적으로 파이썬 객체는 속성을 저장하기 위해 동적 딕셔너리를 사용하는데 이건 메모리를 꽤 많이 차지합니다. 슬롯은 파이썬에게 이 클래스는 앞으로 딱 이 4개의 속성만 가질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만들 GPT는 수백만 개의 밸류 노드를 생성할 겁니다. 신경망의 모든 수학 연산 하나하나가 노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속성을 고정시켜서 램을 아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밸류 노드가 태어나는 방식, 즉 생성자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5.0과 같은 실제 숫자 값을 저장합니다. 두 번째, 그레드는 전역 미분값, 즉 그레디언트입니다. 이 값이 변할 때 최종 오차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며 처음엔 0으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children은 이 노드를 만든 부모 노드들을 가리키는 튜플입니다. 네 번째, 로컬 그레드가 바로 연쇄 법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해당 연산 단계에 대한 지역 미분값을 저장합니다. 여기가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add 함수를 정의했죠. 이것은 파이썬에게 a 플러스 b라고 쓸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겁니다. 코드를 보면 그냥 숫자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밸류 객체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z가 x 더하기 y일 때 z를 x로 미분하면 결과는 1이죠. z를 y로 미분해도 결과는 1입니다. 코드에서 1과 1 튜플을 로컬 그레드로 전달하는 것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그 미분값입니다. 나중에 부모 노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싶으면 들어오는 그레디언트에 1을 곱해라고 엔진에게 알려주는 셈입니다. 이제 곱셈을 보시죠. 수학적으로 z가 x 곱하기 y일 때 z를 x에 대해 미분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y입니다. 그럼 y에 대해서는요? x가 되죠. 코드의 로컬 그레드를 주목해 보세요. other 데이터와 셀프 데이터 튜플이 전달됩니다. 덧셈과 달리 서로의 값을 교차해서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곱셈에 대한 미분 규칙을 데이터 구조 자체에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방법입니다. 신경망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려면 비선 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렐루, 즉 Rectified Linear Unit을 사용합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음수를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죠. 미분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가 0보다 크면 기울기는 1이므로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만약 0 이하면 기울기는 0이 되어 그레디언트를 차단합니다. 화면의 셀프 데이터가 0보다 큰지 검사하고 결과를 실수로 변환하는 코드가 바로 그 논리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뺄셈이나 나눗셈을 위해서 새로운 로직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덧셈과 곱셈을 이용해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죠. a-b는 a 플러스 b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승과 동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핵심 로직을 아주 작고 재사용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밸류 객체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2 곱하기 3은 6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즉 DAG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화면의 예시를 보시죠. A는 2, B는 3입니다. C는 A 곱하기 B가 실행되면 C는 내부에 6이라는 값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만든 A와 B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갖게 되죠.
이 구조가 바로 수학 연산의 기억입니다. 이 그래프 없이는 역전파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밸류 클래스 전체가 미적분학의 연쇄 법칙을 구현한 것입니다. 화면 왼쪽의 수식을 보시죠. 이것이 바로 연쇄 법칙입니다. 우리 코드에서는 이렇게 매핑됩니다. self.grad는 나중에 최종 로스에 대한 self의 미분값, 즉 전역 미분값을 담게 될 겁니다. 반면에 local grade는 self를 자식 노드에 대해 미분한 값, 즉 지역 미분값을 담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두 값을 곱해서 그레디언트를 그래프 뒤쪽으로 전파시킬 겁니다. 간단한 표현식인 d는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추적해 봅시다. a는 2, b는 3, c는 4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초기화입니다. a와 b 그리고 c가 각각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생성됩니다. 두 번째 단계, 덧셈입니다. a 플러스 b가 실행되면 a.addb가 호출됩니다. 템프라는 새 밸류 객체가 만들어지죠. 데이터는 5, children은 a와 b를, local grade는 1과 1 튜플을 가집니다. 세 번째 단계, 곱셈입니다. 템프 곱하기 c가 실행됩니다. d라는 최종 밸류 객체가 생성됩니다. 데이터는 20이 되죠. children은 템프와 c가 되고 local grade는 상대방의 값인 4와 5 튜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산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기록했습니다. d가 어디서 왔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죠. 처음 배울 때 이 두 가지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바로 grade와 local grade의 차이점이죠. 화면 왼쪽의 local grade는 순전파, 즉 지금 우리가 한 계산 과정에서 계산됩니다. 오직 현재 연산의 직전 입력값에만 의존하는 지역 미분값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grade는 역전파, 즉 다음 영상에서 다룰 과정에서 계산됩니다. 이것은 최종 오차에 대한 전역 미분값으로 전체 그래프의 최종 결과에 의존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뇌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밸류 클래스죠. 이 클래스는 수학 연산을 수행하면서 그 연산들 간의 의존성 그래프를 비밀리에 구축합니다. 모든 덧셈, 곱셈,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지역 미분값을 저장하는데 이것은 역전파를 통해 해당 연산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담은 설명서와 같습니다. 이제 그래프는 만들어졌지만 아직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워드 메소드를 구현하여 이 그래프를 역으로 탐색하고 실제 학습 과정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순전파, 즉 결과를 계산하는 과정을 만들었죠. 이제는 역전파, 신경망이 실제로 학습하는 순간을 구현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워드 메서드를 구현할 겁니다. 이 함수는 최종 오차, 즉 손실에서부터 역으로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모든 가중치가 그 오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단 14줄의 코드로 구현하는 역전파 알고리즘의 핵심이죠.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폭포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순전파는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입력값에서 시작해 최종 손실값까지 계산이 진행됩니다. 반면 역전파는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맨 아래, 즉 최종 손실에서 시작해서 그 원인이 되는 입력값들을 향해 거꾸로 책임을 전파하는 과정입니다. 이 역전파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계산 그래프의 노드들을 특정 순서대로 방문해야 합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어떤 노드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전에 그 노드에 의존하는 모든 노드들의 기울기가 먼저 계산되어야 하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위상정렬, 즉 토폴로지컬 소트입니다. 자, 이제 실제 코드를 한 줄씩 뜯어보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죠. 백워드 메서드 안에서 두 개의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토포는 위상 정렬된 노드들을 순서대로 담을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비지티드는 이미 방문한 노드를 기록해서 중복 방문을 막는 집합이죠. 왜냐하면 우리 계산 그래프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즉 대그이기 때문에 올바른 순회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위상 정렬을 수행하는 빌드 토포 함수입니다. 전형적인 깊이 우선 탐색, 즉 DFS 방식으로 동작하죠. 가장 마지막 노드, 보통은 손실 노드에서 탐색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자식 노드에 대해 재규적으로 빌드 토포를 호출한 다음에야 현재 노드를 리스트에 추가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포 리스트에는 자식 노드가 항상 부모 노드보다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한 줄의 코드로 재규의 시작값을 설정합니다. 셀프는 백워드 메서드를 호출한 노드, 즉 최종 손실 노드입니다. 손실값 자신에 대한 미분값은 당연히 1입니다. 수학적으로 디로스 나누기 디로스는 1입니다. 만약 이걸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기울기가 0에 곱해져서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루프가 바로 역전파의 심장입니다. 먼저 리버스드 토포로 리스트를 뒤집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종 노드인 손실에서부터 입력값 방향으로 순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노드의 자식 노드들을 순회하면서 이 핵심 공식을 적용합니다. 이 공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hild.grad는 local grad 곱하기 v.grad를 더해서 누적합니다. 여기서 v.grad는 상위 노드, 즉 부모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전역적인 맥락의 기울기입니다. local grad는 순전파 과정에서 미리 계산해서 저장해둔 현재 연산에 대한 지역적인 미분 값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이 아니라 더해서 누적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변수가 x 플러스 x처럼 두 번 사용되면 두 경로에서 오는 기울기를 모두 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코드가 구현하고 있는 핵심 이론들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굳이 복잡하게 위상 정렬을 사용했을까요? 만약 노드 A가 B와 C 두 곳으로 연결되는 분기 구조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단순 재기를 쓰면 B에서 돌아오면서 A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지만 아직 C의 계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기울기는 불완전한 값이 되죠. 위상 정렬은 B와 C 양쪽의 계산이 모두 완벽하게 끝난 후에야 비로소 A를 처리하도록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수학적 기반은 바로 연쇄 법칙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이 바로 연쇄 법칙이죠.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이 수학 공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child의 grade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x에 대한 l의 편미분입니다. v의 grade는 상위 노드의 기울기, 즉 y에 대한 l의 편미분이고 local grade는 현재 노드의 지역 미분값, 즉 x에 대한 y의 편미분입니다. 정확히 일치하죠. 그럼 간단한 예제 D는 A 곱하기 B를 통해 역전파 흐름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A는 3, B는 4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D는 12가 되겠죠. 순전파 과정에서 곱셈 연산은 각 입력의 지역 미분값을 저장합니다. A의 지역 미분값은 B의 데이터인 4, B의 지역 미분값은 A의 데이터인 3이죠. 자, 역전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D의 기울기를 1로 설정합니다. 이제 D 노드를 처리할 차례입니다. 먼저 자식 노드 A의 기울기를 계산하죠. A의 지역 미분값에 D의 기울기 1을 곱해서 A의 기울기에 더해줍니다. 결과는 4가 됩니다. 다음 자식 노드인 B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미분값 3에 D의 기울기 1을 곱해 더하면 B의 기울기는 3이 되죠. 이 결과는 직관과도 일치합니다. A가 조금 변하면 D는 B배만큼, 즉 4배만큼 변하니까요. 오토그라드를 직접 구현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왼쪽처럼 누적 대신 그냥 대입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노드가 여러 부모로 분기될 때 이전 경로에서 온 기울기를 덮어쓰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방문한 경로의 기울기만 남게 되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반드시 화면 오른쪽처럼 누적을 사용해서 모든 기울기를 누적해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손실값을 계산하고 나서 가중치가 왜 안 바뀌는지 의아해하는 겁니다. 반드시 로스점 백워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만 그래드 속성이 채워지고 학습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오토그라드 엔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순전파 과정에서는 계산 그래프를 만들고 지역 미분값을 저장합니다. 둘째, 역전파 과정에서는 이 그래프를 정렬하고 역순으로 연쇄 법칙을 적용해 기울기를 전파하죠. 이 간단한 논리만으로 덧셈, 곱셈, 렐루로 구성된 어떤 함수든 미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작동하는 뇌, 즉 오토그라드 엔진을 가졌으니 몸체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PT를 구성하는 뉴런들의 구체적인 배열, 즉 신경망 아키텍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토그라드라는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델이라는 뼈대를 만들 차례입니다.
딥러닝에서 모델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따라 조정하는 거대한 숫자 더미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GPT-3의 경우 그 더미는 1750억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 마이크로 GPT는 정확히 4192개의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GPT의 아키텍처를 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중치와 편향에 메모리를 할당하면서 저 4190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모델의 정체는 바로 트랜스포머 디코더입니다. 정수, 즉 토큰 아이디를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토큰이 나타날 확률을 출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델은 지식을 여러 종류의 행렬에 저장합니다. 첫째, 화면에 보이는 임베딩입니다. 이것은 정수를 벡터로 변환하는 일종의 사정과 같습니다. 둘째, 어텐션 가중치입니다. 토큰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행렬이죠. 마지막으로 MLP 가중치입니다.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고 생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이 행렬들을 스테이트 딕트, 즉 상태 딕셔너리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인기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가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다만 파이토치의 텐서 대신 우리는 순수한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해서 구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 GPT 아키텍처의 간략한 도식입니다. 우리가 초기화할 부분은 바로 이 그림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죠. 아래쪽에 임베딩 테이블과 중앙에 있는 노란색 어텐션 블록, 그리고 파란색 피드 포워드 블록입니다. 이제 코드를 한 줄씩 뜯어보면서 모델 초기화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이 상수들이 우리 모델의 뇌의 모양을 결정하죠. 화면의 코드를 보시죠. NEMBD는 16입니다. 모든 토큰을 16차원의 숫자 벡터로 표현한다는 뜻이죠. NHEAD는 4입니다. 이 16차원 벡터를 4개의 그룹, 즉 헤드로 나누어 텍스트의 여러 다른 측면을 동시에 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NLayer는 1입니다. 우리는 트랜스포머 블록을 딱 한 개만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거대 모델들은 수십 개의 레이어를 갖기도 합니다. 다음은 행렬을 쉽게 만들기 위한 헬퍼 함수입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람다 함수를 사용해 2차원 행렬, 즉 리스트의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입력으로는 행의 개수인 nout과 열의 개수인 nin을 받습니다. 행렬의 각 원소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밸류 클래스로 감싸여 있습니다. 그래야 자동 미분 엔진이 추적할 수 있죠. 값은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무작위 숫자로 초기화됩니다. 가중치가 너무 작으면 신호가 사라지고 너무 크면 폭발합니다. 0.08은 경험적으로 찾은 좋은 값입니다. 이제 이 헬퍼 함수를 사용해서 스테이트 딕트를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WT, 즉 단어 토큰 임베딩입니다. 27 곱하기 16 크기의 행렬이죠. 두 번째는 WP, 단어 위치 임베딩입니다. 16 곱하기 16 크기이며 문장에서 단어의 위치 정보를 학습합니다. 세 번째는 LM 헤드, 즉 언어 모델 헤드입니다. 마지막에 16차원 벡터를 다시 27개의 단어 확률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블록 내부의 핵심 가중치들을 초기화할 차례입니다. N 레이어가 1이기 때문에 이 for 루프는 한 번만 실행되죠. 먼저 어텐션 관련 4개의 행렬 WQ, WK, WV, WO를 만듭니다. 모두 16 곱하기 16 크기입니다. 이들은 입력을 각각 쿼리 키 밸류 그리고 최종 출력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MLP, 즉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차례입니다. MLP FC1은 차원을 16에서 64로 4배 확장하고 MLP FC2는 다시 16으로 축소합니다. 이 확장과 축소 과정이 모델이 입력 데이터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만든 모든 파라미터를 하나의 리스트로 펼쳐줍니다. 아담과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은 모델의 복잡한 구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조정해야 할 숫자들의 거대한 리스트를 원할 뿐이죠. 그래서 화면의 코드처럼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밸류 객체를 파람스라는 단일 리스트로 평탄화시킵니다. 이 리스트의 길이를 출력해보면 정확히 4192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코드 이면에 있는 이론과 개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만든 아키텍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19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직접 계산해 봅시다. 첫째, 임베딩입니다. 단어 임베딩 WT가 27 곱하기 16으로 432, 위치 임베딩 WP가 16 곱하기 16으로 256입니다. 총 688개죠. 둘째, 어텐션입니다. 16 곱하기 16 행렬이 4개 있으니 총 1024가의 파라미터입니다. 셋째, MLP입니다. FC1이 1024개, FC2가 1024개이므로 총 2048개입니다. 마지막으로 LM 헤드는 단어 임베딩과 크기가 같으므로 432개입니다. 자, 화면에 나온 숫자들을 모두 더해볼까요? 688 더하기 1024, 2048, 그리고 431을 모두 더하면 정확히 4192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4192개의 숫자, 즉 파라미터 하나하나에 모두 그래드 속성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파 과정에서 계산된 기울기가 저장되는 장소입니다. 모델을 초기화할 때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흔한 실수와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가중치를 모두 0으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화면 왼쪽처럼 0으로 초기화하면 모든 뉴런이 똑같은 계산을 하고 똑같은 출력을 내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역전파 시 기울기도 모두 동일해져서 모델이 아무것도 학습하지 못하는 대칭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면 오른쪽처럼 반드시 가우시안 분포와 같은 무작위 값으로 초기화해서 뉴런들이 각자 다른 것을 학습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무작위로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표준 편차 값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값이 너무 크면 화면 왼쪽처럼 활성화 함수를 거치면서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값이 너무 작으면 오른쪽처럼 값이 점점 0에 가까워져 소실되고 모델이 거의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한 0.08은 바로 이 작은 모델에 맞게 여러 실험을 통해 찾은 적절한 값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델, 즉 디지털 두뇌를 위한 메모리를 할당했습니다. 이 메모리는 총 4192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베딩, 어텐션, 그리고 MLP 레이어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파라미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무작위 가우시안 노이즈 상태일 뿐입니다. 이 파라미터들을 통해 데이터를 실제로 흘려보내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신경망 구성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리니어 레이어 소프트맥스 그리고 RMS 놈과 같은 핵심적인 빌딩 블록들을 구현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뇌세포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와 학습 엔진인 자동 미분을 구현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기능적인 기관으로 조립할 차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스포머를 구성하는 3가지 핵심 연산을 밑바닥부터 직접 구현해 볼 것입니다. 어떤 라이브러리도 사용하지 않고 순수 파이썬 리스트 연산과 수학만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3가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첫째, 리니어 계층은 데이터를 변환하며 패턴을 찾는 사실상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소프트맥스는 모델이 계산한 점수들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확률로 변환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RMS놈은 전체 계산 과정에서 숫자들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학습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신경망 속 데이터 흐름을 전기 신호에 비유해 봅시다. 먼저 화면 왼쪽의 리니어 계층은 신호를 증폭하고 변조하는 장치와 같습니다. 입력 신호를 회전시키거나 확장, 수축하면서 패턴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죠. 가운데 보이는 RMS놈은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신호의 세기가 너무 강해져서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의 소프트맥스는 최종 선택기입니다. 처리된 신호를 보고 다음 글자는 A일 확률이 90%다와 같이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제 실제 코드를 한 줄씩 뜯어보면서 각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계층입니다. 이 코드는 밀집 계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남겨둔 것입니다. 입력으로는 X라는 벡터와 W라는 행렬을 받습니다. 코드의 동작을 보면 가중치 행렬 W의 모든 행을 순회합니다. 각 행과 입력 벡터 X 사이의 내적을 계산하죠. 이것이 바로 sum WI 곱하기 XI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최신 거대 언어 모델들은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편향 한글 제거하는 추세인데 이 코드 역시 그런 편향 없는 설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원시 점수인 로짓을 받아서 합이 1이 되는 확률 분포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여기 아주 중요한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맥스벨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입력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고 모든 입력값에서 그 최대값을 빼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수 함수는 엄청나게 빨리 커지기 때문입니다. 큰 수에 지수 함수를 적용하면 오버플로가 발생해서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최대값을 빼주면 가장 큰 값이 0이 되고 이의 0제곱은 1이 되므로 숫자가 안전한 범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최종 확률은 정확히 동일하게 유지되면서도 수치적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RMS놈, 즉 루트 민스퀘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것은 레이어놈의 현대적인 대안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코드를 보면 먼저 벡터의 평균 에너지, 즉 제곱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그 에너지의 제곱근으로 모든 요소를 나눠주죠. 기존의 레이어놈은 평균을 빼는 중심화 과정이 있었지만 RMS놈은 그걸 생략합니다. 알고 보니 데이터를 굳이 중심에 맞출 필요 없이 크기만 조절해도 충분했던 겁니다. 여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제곱이라는 작은 값은 분모가 0이 되어 0으로 나누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이 코드들 뒤에 숨어있는 수학적,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어 함수는 화면에 보이는 벡터와 행렬의 곱셈 연산을 구현한 것입니다. 입력 벡터 X에 가중치 행렬 W를 곱해서 새로운 출력 벡터 Y를 만들어내죠. 이 연산을 통해 모델은 데이터의 차원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차원의 데이터를 64차원으로 확장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물리학의 에너지 상태에 대한 볼츠만 분포에 기반합니다. 이 수식의 핵심은 출력을 유효한 확률 분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수 함수 덕분에 모든 출력값은 항상 양수가 됩니다. 둘째, 전체 합으로 나누기 때문에 모든 출력값의 총합은 항상 1이 되죠. 깊은 신경망은 내부 공변량 변화라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데이터가 여러 계층을 통과하면서 값의 분포가 점점 커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죠. RMS놈은 벡터의 크기를 강제로 조절해서 값이 항상 반지름 1인 구표면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가 안정되어 깊은 네트워크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간단한 예시로 소프트맥스의 실행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입력 로짓으로 10, 12, 8이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단계 최대값을 찾습니다. 여기서는 12가 가장 크죠. 두 번째 단계 모든 값에서 12를 빼고 지수 함수를 적용합니다. 10은 마이너스 2가 되어 0.135, 12는 0이 되어 1.0, 8은 마이너스 4가 되어 0.018이 됩니다. 세 번째, 이 값들을 모두 더하면 약 1.153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각 값을 이 합계로 나누어 정규화합니다.
그 결과 각각 11%, 87%, 그리고 2%의 확률을 얻게 됩니다. 입력값 10과 12는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니 87%라는 압도적인 확률로 12가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죠. 소프트맥스는 이렇게 승자를 확실히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요소들을 구현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주의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소프트맥스에서 최대값을 빼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왼쪽처럼 단순하게 구현하면 작은 숫자에서는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델의 확신이 커져서 로직값이 700만 넘어가도 결과는 바로 난, 즉 숫자 아님 오류를 뱉어낼 겁니다. 반면 오른쪽처럼 최대값을 빼주는 안정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정규화 계층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파이토치 같은 표준 라이브러리들은 정규화 계층 내부에 감마와 베타라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RMS놈 함수는 이런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에 오는 리니어 계층이 데이터의 스케일을 알아서 학습할 것이라고 믿는 간소화된 설계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오늘 신경망의 핵심 기관들을 만들었습니다. 리니어 계층은 모델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소프트맥스는 모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RMS놈은 모델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이 함수들은 그 자체로는 상태가 없으며 이전 영상에서 만든 파라미터를 사용해 데이터를 변환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이제 트랜스포머의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인 어텐션 메커니즘을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본 요소들을 조합하여 모델이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는 GPT 함수를 구축할 것입니다. 현대 AI의 핵심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모델이 전체 문장을 한 번에 보고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해주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봅니다. 2017년 이전까지 신경망은 RNN처럼 텍스트를 한 단어씩 순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어텐션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모델이 전체 시퀀스를 즉시 돌아보며 현재 단어와 가장 관련 있는 과거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게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마법이 일어나는 GPT 함수를 구현해 볼 것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종종 신경망 내부의 검색 엔진에 비유됩니다. 더 뱅크 오브 더 리버라는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현재 리버라는 단어를 처리하고 있다고 가정하죠. 쿼리, 즉 현재 단어 리버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자연과 관련된 단어인데 나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키는 이전 단어들이 들고 있는 간판 같은 겁니다. 뱅크는 나는 금융 관련 단어일 수도 자연 관련 단어일 수도 있다고 광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값은 각 단어의 실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단계에서 리버라는 쿼리가 나는 자연과 관련된 단어야 라고 외칩니다. 두 번째, 뱅크의 키가 나는 자연일 수도 금융일 수도 있어 라고 응답합니다. 세 번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리버의 자연 속성과 뱅크의 자연 속성이 매우 강하게 일치한다는 점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점수 덕분에 모델은 뱅크의 값, 즉 의미를 가져옵니다. 이때 돈이 아닌 강둑이라는 땅의 의미로 명확하게 가져오는 것이죠. 자, 이제 실제 코드를 한 줄씩 뜯어보면서 이 과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핵심 함수는 바로 GPT 함수입니다. 첫 번째 단위를 보시죠. 이 코드는 토큰 임베딩과 위치 임베딩을 가져옵니다. state_dict wt에서 토큰 아이디로 토큰, 즉 특정 글자의 벡터를 찾고 state_dict wp에서 포지션 아이디로 위치 벡터를 찾습니다. 단순히 이 둘을 더해서 x라는 벡터를 만듭니다. 이것은 모델에게 무슨 글자인지와 어디에 있는지를 동시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치 정보가 없다면 A 다음에 B와 B 다음에 A를 구분하지 못하겠죠. 마지막으로 RMS놈으로 정규화하여 안정적인 값으로 만듭니다. 이제 x는 첫 번째 레이어에 들어갈 컨텍스트 벡터가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션 단계입니다. 각 어텐션 레이어 안에서 반복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만든 입력 벡터 X를 가져와서 WQ, WK, WV라는 3개의 서로 다른 가중치 행렬을 사용해 3가지 버전으로 투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 검색 엔진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Q는 쿼리, 즉 이 토큰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K는 키, 즉 다른 토큰에게 자신을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V는 값, 이 토큰의 실제 내용이나 의미를 나타내죠. 이제 세 번째 단위인 KV 캐시입니다. 코드는 아주 간단하죠. 방금 계산한 K와 V를 키 리스트와 밸류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밸류 캐시라고 불리는 핵심적인 최적화 기법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토큰씩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토큰들의 키와 값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억해두고 재사용하는 겁니다. 이는 엄청난 계산량 절약으로 이어지죠. 네 번째 단위는 멀티 헤드 어텐션을 위한 분할 작업입니다. 우리의 임베딩 차원은 16이고 헤드 수는 4개입니다. 그래서 각 헤드는 4차원의 벡터를 갖게 됩니다. 코드를 보면 Q 벡터를 4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QH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저장된 모든 과거의 K와 V 벡터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부분을 잘라내어 KH와 VH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각 헤드가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여러 개의 헤드를 사용할까요? 이는 모델이 한 번에 여러 다른 종류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예를 들어 첫 번째 헤드는 주어와 동사 같은 문법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는 유의어처럼 의미적 유사성을 찾는 데 특화될 수 있죠. 세 번째 헤드는 단어들 사이의 거리를, 네 번째 헤드는 문장의 긍정 또는 부정 같은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풍부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어텐션의 심장부, 바로 그 유명한 수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줄 어텐션 로짓이 바로 그 계산입니다. 먼저 현재 쿼리 QH와 모든 과거의 키 KH를 내적합니다. 내적이 크다는 것은 두 벡터가 유사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이 값을 헤드 차원의 제곱근, 즉 2로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여 이 점수들을 0과 1 사이의 확률값, 즉 어텐션 가중치로 변환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스케일링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산 문제 때문입니다. Q와 K 벡터의 분산이 1이라고 가정하면 이 둘의 내적 값의 분산은 벡터의 차원인 DK가 됩니다. 차원이 커질수록 내적 값이 매우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극단적인 값을 소프트맥스에 넣으면 화면처럼 하나의 값만 1에 가깝고 나머지는 0에 가까운 뾰족한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뾰족한 부분의 기울기가 거의 0이라는 점입니다. 기울기가 0이 되면 모델이 더 이상 학습을 진행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루트 DK로 나눠줌으로써 분산을 다시 1로 만들어 그레디언트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위에서는 값들을 집계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계산한 어텐션, 가중치 어텐션 웨이트를 사용해서 모든 과거의 값 VH들의 가중합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뱅크에 대한 어텐션 가중치가 0.8이었다면 뱅크의 값 벡터에서 80%의 정보를 가져와 현재 의미에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정보를 성공적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텐드를 통해 각 헤드의 결과인 헤드 아웃을 X 어텐션 리스트에 차례로 이어 붙여 다시 16차원의 벡터로 만듭니다. 마지막 7번째 단위입니다. 모든 헤드의 결과가 합쳐진 X 어텐션 벡터를 마지막 선형 레이어 W에 통과시켜 최종 결과를 만듭니다. 이 프로젝션은 4개의 헤드에서 얻은 각각의 통찰을 하나로 잘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잔차 연결이 나옵니다.
x에 x 레지듀얼, 즉 이 어텐션 레이어에 원래 입력값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문맥 정보를 추가하면서도 원래 토큰의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단순화를 위해 헤드가 한 개라고 가정하고 AB 시퀀스를 처리하는 흐름을 추적해 봅시다. 현재 토큰은 B입니다. 1단계 입력은 토큰 B입니다. 2단계 캐시에는 이미 이전 토큰인 A의 키와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KA, VA 상태죠. 3단계 현재 토큰 B에 대한 QB, KB, VB를 계산하고 캐시에 추가합니다. 이제 캐시는 A, B가 됩니다. 4단계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QB를 KA와 비교하고 또 KB와도 비교합니다.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가중치가 나오겠죠. 예시로 0.33, 0.67이라고 합시다. 마지막 5단계 가중치에 따라 값들의 합을 구합니다. 0.33 곱하기 VA 더하기 0.67 곱하기 VB가 되는 것이죠. 결과는 대부분 B의 정보를 담고 있지만 A의 정보도 약간 섞여 있습니다. 이제 B는 자신이 A 다음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현한 방식은 자기 회귀, 즉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입니다. 이는 GPT 계열 모델의 특징이죠. 화면 왼쪽의 양방향 모델, 대표적으로 버튼은 문장의 모든 단어가 서로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이해하는데 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자기회귀 모델은 오직 과거의 단어들만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볼 수 없죠. 우리 코드에서는 키 리스트에 과거의 키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자연스럽게 구현됩니다. 이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에 매우 적합합니다. 구현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잔차 연결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x는 x 플러스 x 레지듀얼 이 부분을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텐션을 통해 얻은 문맥 정보가 원래 토큰의 내용 정보를 완전히 덮어쓰게 됩니다. 모델이 나는 B라는 글자를 읽고 있었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A와 관련이 있어라는 정보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함정은 미래 정보를 유출하는 것입니다. 파이토치 같은 라이브러리로 병렬 구현을 할 때는 아직 생성되지 않은 미래 토큰을 모델이 보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가려주는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음의 무한대 값으로 채운 상삼각 행렬을 사용하죠. 하지만 우리가 구현한 루프 기반의 순차적 접근 방식에서는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키리스트 자체가 과거의 아이템만 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더 안전하지만 속도는 느린 방식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GPT 함수는 결국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새로운 토큰을 받아서 자신의 메모리인 키밸류 캐시를 들여다보고 과거의 정보를 현재 토큰의 표현에 잘 섞어 넣은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텐션 블록은 문맥을 추출하고 정보를 주변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추론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A 더하기 B는 C다와 같은 연산을 하려면 다음 단계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즉 MLP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구현했습니다. 토큰들이 서로 대화하며 컨텍스트를 모으는 강력한 기능이죠. 하지만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델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텐션이 관련 사실을 찾는 검색 엔진이라면 MLP, 즉 다층 퍼셉트로는 그 사실에 대해 생각하는 뇌와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스포머 블록의 나머지 절반을 구축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잔차 연결도 함께 구현할 겁니다. 이것은 깊은 신경망이 있지 않고 학습하게 해주는 초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트랜스포머 블록은 두 가지 박자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소통, 즉 어텐션입니다. 화면에 나온 예시처럼 뱅크라는 단어가 주변 단어들을 통해 강둑을 의미한다고 파악하는 단계죠. 두 번째 박자는 연산, 바로 MLP입니다. 강둑이라는 의미를 파악했으니 자연, 물 같은 개념을 자신의 벡터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두 박자를 사전 정규화와 잔차 연결이라는 구조로 감쌀 겁니다. GPT-2 이후 라마, GPT-3 등 거의 모든 주요 LLM이 채택한 표준 방식이죠. 훨씬 안정적입니다. 자, 이제 코드와 함께 한 줄씩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입력값 x의 복사본을 만들어 x 레지듀얼에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킵 연결 혹은 잔차 연결의 시작입니다. 왜 미리 복사해둘까요? 이건 일종의 안전망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x를 아주 많이 변형시킬 겁니다. 만약 그 변형이 쓸모없거나 심지어 잘못된 결과를 내더라도 네트워크는 그냥 이 원본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MLP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전 정규화, 즉 프리놈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트랜스포머나 버트 같은 초기 모델은 블록 뒤에서 정규화하는 사후 정규화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훈련이 어렵고 학습 초기에 워밍업이 필요했죠. 우리가 쓰는 사전 정규화 방식은 잔차 경로를 통해 그레디언트가 깨끗하게 흐르도록 해줍니다. 덕분에 훨씬 안정적이죠. 자, 이제 생각할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이 코드는 첫 번째 선형 계층을 통과시켜 벡터를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경우 16차원 벡터를 64차원으로, 즉 4배 큰 공간으로 투영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낮은 차원에서는 뒤죽박죽 섞여 있던 복잡한 관계들을 풀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를 더 높은 차원으로 보내면 그 관계들을 더 쉽게 분리하고 이해할 수 있죠. 이 4배라는 확장 비율은 최초의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부터 사용된 표준적인 관례입니다. 다음은 활성화 함수인 렐루를 적용합니다. 렐루는 0보다 작은 값을 모두 0으로 만드는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선형성을 추가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만약 이 활성화 함수가 없다면 앞뒤의 두 선형 계층은 수학적으로 그냥 하나의 행렬 곱셈으로 합쳐져 버립니다. 렐루가 있기 때문에 모델이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함수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GPT-2는 더 부드러운 갤루를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고 빠른 렐루를 사용합니다. 이제 넓은 공간에서 생각을 마쳤으니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올 차례입니다. 이 코드는 두 번째 선형 계층을 통해 64차원 벡터를 다시 원래의 16차원으로 투영합니다. 왜 다시 줄일까요? 결과를 잔차 스트림에 다시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레이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로써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장했다가 다시 작게 돌아오는 병목 아키텍처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MLP를 통과한 결과물을 처음에 저장해 두었던 원본 X 레지듀얼에 더해줍니다. 이 간단한 덧셈이 바로 그레디언트 초고속도로의 핵심입니다. 역전파 과정에서 그레디언트는 복잡한 가중치를 거치지 않고 이 덧셈 연산을 통해 원본으로 직접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방지하고 아주 깊은 네트워크도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MLP 계층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텐션 계층이 주로 토큰 간의 정보를 복사하며 문법과 문맥을 다루는 반면 MLP 계층은 정적인 정보, 즉 사실과 지식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MLP의 가중치들이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암기한 거대한 사실 데이터베이스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 선형, 렐루 선형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할까요? 수학적으로 범용 근사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리에 따르면 단 하나의 은닉층과 비선형 활성화 함수만 있으면 충분한 너비를 가정할 때 어떤 연속 함수든 근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든 이 블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범용 함수 근사기인 셈입니다. 사후 정규화와 사전 정규화의 차이를 그림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왼쪽의 사후 정규화를 보시죠. x 플러스 fx를 한 뒤에 놈을 적용합니다. 정규화 계층이 주 고속도로 위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그레디언트가 막히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사전 정규화는 다릅니다. x에 f놈x를 더하죠. 주 고속도로인 x는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복잡한 비선형 작업 f는 샛길에서 일어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GPT-3처럼 아주 깊은 모델이 붕괴되지 않고 학습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전체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벡터 크기는 이 확장 배율은 2배로 단순화했습니다. 시작 벡터는 1.0, 2.0입니다. 먼저 이걸 잔차로 저장해 두죠. 정규화를 거치면 대략 마이너스 1.0, 1.0이 됩니다. FC1 확장 단계를 거쳐 4차원 벡터가 되고 렐루를 통해 음수값들이 0으로 바뀝니다. 다음 FC2 수축 단계를 통해 다시 2차원으로 돌아옵니다. 결과는 0.5-0.2가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결과와 처음에 저장해둔 잔차를 더합니다. 최종 출력은 1.5, 1.8이 됩니다. MLP가 내부 지식을 바탕으로 벡터를 살짝 수정한 셈이죠. 이제 개발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원 불일치입니다. 확장 계층인 FC1의 출력 차원과 수축 계층인 FC2의 입력 차원은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FC1이 64차원을 출력하면 FC2는 반드시 64차원을 입력으로 받아야 하죠. 임베딩 차원 같은 파라미터를 수동으로 바꾸면서 이 은닉층 크기 로직을 업데이트하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죽은 렐루 문제입니다. 학습률이 너무 높으면 특정 뉴런이 업데이트되면서 항상 음수값만 출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렐루의 출력은 항상 연기되겠죠. 그리고 그 뉴런으로 흐르는 그레디언트도 항상 연기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뉴런은 효과적으로 죽어버리고 다시는 아무것도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리키 렐루나 갤루 같은 다른 활성화 함수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트랜스포머 레이어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핵심 구성 요소들을 다시 정리해보죠. 첫째, 어텐션이 컨텍스트를 수집하고 둘째, MLP가 그 의미를 처리합니다. 셋째, 잔차 연결이 안정적인 학습을 보장하며 마지막으로 계층 정규화가 전체 연산의 안정성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이 블록을 원하는 만큼, 즉 N레이어만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델의 전체 순전파 경로를 모두 구축했습니다.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나오는 결과물은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델의 모든 가중치가 아직 무작위 값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델을 훈련시켜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GPT 모델이라는 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죠. 가중치는 무작위 값이고 말을 시켜봐야 의미 없는 소리만 출력할 겁니다.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이제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행착오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와 똑같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학습 루프의 순전파 과정을 구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로그에서 손실값이 왜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는지 그 이유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단계가 학습 루프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다음 문자를 추측합니다. 두 번째, 그 추측을 실제 정답, 즉 실측 정보와 비교합니다. 세 번째, 얼마나 틀렸는지 손실을 계산하죠. 마지막으로 그 실수의 원인이 된 특정 뉴런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역전파입니다. 자,
그럼 큰 그림을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목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들의 나열, 즉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바로 그 다음 문자가 무엇일지 예측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입력과 정답이 한 칸씩 밀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모델에게 H를 보여주고 이를 예측하게 합니다. 그 다음엔 H, 이를 보여주고 L을 예측하게 하는 식이죠. 이렇게 시퀀스의 모든 단계마다 예측을 수행하고 거기서 발생한 모든 오류를 합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문서의 최종 손실이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서 순전파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 줄 한 줄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보시죠. 학습 루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총 1000번의 스텝을 반복합니다. 각 스텝에서 문서를 선택하는데 스텝을 독스의 길이로 모듈로 연산을 하는 이 코드가 핵심입니다. 모듈로 연산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문서 개수를 넘어서는 스텝이 되어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문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떨어질 걱정 없이 모델을 계속 학습시킬 수 있는 무한한 데이터 스트림이 만들어지죠. 다음은 토큰화 과정입니다. 선택된 문서, 예를 들어 안나라는 문자열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수 리스트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 끝에 추가된 BOS 토큰입니다. Beginning of Sequence의 약자죠. 첫 번째 BOS는 모델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이 시작된다고 알려주고 마지막 BOS는 이름이 여기서 끝났다고 알려줍니다. 이 끝을 알리는 신호가 있어야 모델이 언제 단어 생성을 멈춰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아래의 n값은 시퀀스 길이가 우리가 설정한 블록 사이즈를 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순전파 루프입니다. 문서가 바뀔 때마다 키와 밸류 캐시를 비워줍니다. 왜냐하면 안나라는 이름의 문맥이 피터라는 이름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완전히 별개의 예측이니까요. 그리고 for 루프를 돌면서 시퀀스를 한 토큰씩 처리합니다. 현재 위치의 토큰인 토큰 아이디는 입력으로 사용되고 바로 다음 위치의 토큰인 타겟 아이디는 우리가 맞춰야 할 정답이 됩니다. 자, 드디어 GPT 모델을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토큰의 토큰 아이디와 위치 정보인 포지션 아이디 그리고 어텐션 캐시를 모델에 전달합니다. 모델은 결과로 로짓이라는 것을 뱉어냅니다. 이 로짓은 다음 문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후보들에 대한 원시 점수입니다. 아직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짓을 소프트맥스 함수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모든 후보에 대한 점수가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으로 변환됩니다. 이제 모델의 예측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n이 나올 확률은 60%, z가 나올 확률은 1%와 같이 말입니다. 모델이 예측을 했으니 이제 얼마나 잘했는지 점수를 매길 차례입니다. 바로 손실을 계산하는 거죠. 화면의 코드가 바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델이 내놓은 확률 분포에서 실제 정답 타겟 아이디에 해당하는 확률값만 쏙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에 음의 로그를 취하죠. 왜 하필 음의 로그일까요? 그 이유는 화면의 비교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왼쪽을 보시죠. 만약 모델이 정답을 1.0, 즉 100% 확률로 완벽하게 맞췄다면 로그 1은 0이므로 손실은 0이 됩니다. 벌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모델이 정답일 확률을 0.01, 즉 1%로 매우 낮게 예측했다면 음의 로그를 취한 값은 4.6으로 아주 커집니다. 높은 벌점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음의 로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답일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정확히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 손실이라는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할 겁니다. 순전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한 문서 내의 모든 문자 위치에서 계산된 손실들을 로시스 리스트에 모아뒀습니다. 이제 이 손실들의 평균을 내어 해당 문서의 최종 로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법의 주문 로스점 백워드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오토그레드 엔진 전체를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이 호출로 인해 최종 손실 로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델의 모든 가중치에 이르기까지 계산 그래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각 파라미터에 그래드 속성을 채워 넣죠.
이제 모든 파라미터는 날을 약간 바꾸면 최종 손실이 얼마나 변할까에 대한 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코드를 살펴봤으니 이 코드에 담긴 몇 가지 중요한 머신러닝 개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교사 강요입니다. 여러분이 학습 로그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점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화면처럼 손실값이 어떤 스텝에서는 2.03으로 아주 좋았다가 바로 다음 스텝에서는 3.36으로 확 나빠지기도 하죠. 모델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률적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죠. 우리는 지금 배치 크기 1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딱 하나의 데이터만 보고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24번째 스텝에서는 안나처럼 아주 흔하고 쉬운 이름이 나와서 모델이 예측을 잘했고 그래서 손실이 낮았던 겁니다. 하지만 25번째 스텝에서는 희귀하고 어려운 이름이 나와서 예측에 실패했고 손실이 치솟은 거죠. 진정한 손실값은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평균이지만 우리는 한 번에 하나씩 샘플링해서 근사치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잡음은 오히려 모델이 지역 최적해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법은 교사 강요입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모델을 강제로 가르치는 방식이죠. 화면의 흐름을 보시죠. 모델이 첫 번째 단계에서 H를 보고 X라고 잘못 예측했다고 해봅시다. 만약 이 잘못된 예측 X를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넣어주면 모델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빠져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모델의 예측을 무시하고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실제 정답인 1을 강제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이전 단계의 실수에 관계없이 각 단계를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전체 학습 과정이 훨씬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럼 AB라는 간단한 이름을 예시로 손실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토큰화하면 BOS, A, B, BOS가 되겠죠. 첫 번째 위치에서 입력은 BOS, 정답은 A입니다. 아직 멍청한 모델이 A일 확률을 0.1로 예측했다고 칩시다. 손실은 마이너스 로그 0.1에서 2.3이 됩니다. 두 번째 위치에서 입력은 A, 정답은 B입니다. 이번엔 좀 더 잘해서 B일 확률을 0.5로 예측했습니다. 손실은 0.69로 낮아졌네요. 세 번째 위치에선 입력 B, 정답 BOS입니다. 모델이 0.2의 확률을 줬고 손실은 1.6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손실값의 평균을 냅니다. 2.3 더하기 0.69 더하기 1.6 나누기 3은 1.53. 이것이 최종 손실값이죠. 그리고 이 1.53이라는 최종 오류에 기반해서 그레디언트가 계산되고 역전파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구현할 때 개발자들이 흔히 겪는 몇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짚어보죠. 첫 번째는 로그 0 충돌입니다. 만약 모델이 정답일 확률을 0.0으로 예측하면 로그 0은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코드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보통 아주 작은 값, 입실론이라고 부르는 값을 더해주거나 수치적으로 안정된 로그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우리 코드에서는 초기 가중치가 무작위라 확률이 0이 될 일이 거의 없어서 일단은 그냥 두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그레디언트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잊는 겁니다. 만약 매 스텝마다 그레드 속성을 0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그레디언트는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그러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폭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에는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모델이 폭발해 버리죠. 이 그레디언트 초기화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옵티마이저가 담당하게 될 역할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델을 위한 스코어 카드를 정의했습니다. 첫째, 모델은 다음 토큰 맞추기라는 게임을 계속해서 플레이합니다. 둘째, 모델이 정답에 낮은 확률을 부여하면 높은 손실이라는 벌점을 주고 높은 확률을 부여하면 낮은 손실이라는 상점을 줍니다. 셋째, 백워드 함수는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 뇌의 어떤 연결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해 줍니다. 오류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실제로 가중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옵티마이저의 역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옵티마이저 중 하나인 아담을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우리는 손실 함수의 기울기, 즉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가 오차를 줄이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방향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걸음을 어떻게 똑똑하게 내디딜지 아담 옵티마이저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표준 확률적 경사 하강법, 즉 SGD입니다. 가중치에서 학습률과 기울기를 곱한 값을 빼는 방식이죠. 단순한 문제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심층 신경망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 최소값이라는 계곡에 갇히거나 목표 지점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똑똑한 보행자, 바로 아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최적화 기법을 언덕을 내려오는 공에 비유해 봅시다. 먼저 화면 왼쪽의 SGD는 질량이 없는 공과 같습니다. 경사가 급하면 순간이동하듯 내려가고 평평하면 즉시 멈추죠. 중간의 모멘텀은 질량이 있는 공입니다. 관성 덕분에 작은 언덕 정도는 힘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아담은 질량뿐만 아니라 지형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까지 갖춘 공입니다. 지형이 험하면 속도를 줄여 신중하게, 평탄하면 속도를 높여 빠르게 나아갑니다. 이런 스마트한 움직임을 위해 아담은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 두 가지 값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보이는 m, 즉 1차 모멘트입니다. 이것은 기울기의 이동 평균으로 관성 혹은 속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v, 2차 모멘트입니다. 이것은 기울기를 제곱한 값의 이동 평균으로 지형의 변화량, 즉 에너지나 마찰력에 해당하죠. 이제 이 두 값을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죠. 먼저 아담의 물리 법칙에 해당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학습률은 기본 속도를, 베타1은 이전 속도를 얼마나 기억할지를 정하는 관성 계수입니다. 여기서는 0.85로 설정했는데 이는 이전 속도의 85%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울기 정보는 15%만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베타2는 0.99로 이전 변동성의 99%를 기억하는 계수입니다. 그리고 아래 두 줄에서 m과 v 버퍼를 모델 파라미터 계수만큼 0으로 채워서 초기화합니다. 다음 코드는 학습률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선형 학습률 감소의 부분입니다. 학습 단계가 총 단계수에 가까워질수록 뒤의 괄호 안의 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결과적으로 학습률이 점차 줄어들게 되죠. 왜 이렇게 할까요? 학습 초기에는 큰 보폭으로 빠르게 탐색하고 막바지에는 최적해를 지나치지 않도록 보폭을 줄여 안정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어닐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멘텀, 즉 속도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화면 상단의 수식과 아래 코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전 단계의 모멘텀에 베타1을 곱하고 현재 기울기에 1-베타1을 곱해서 더합니다. 만약 최근 10번의 학습 단계에서 기울기가 계속 같은 방향이었다면 AM 값은 매우 커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 기울기가 0이 되더라도, 즉 평지를 만나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관성이 파라미터를 앞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변동성, 즉 V를 업데이트하는 코드입니다. 모멘텀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울기를 제곱해서 사용한다는 점이죠. 제곱을 하면 음수였던 기울기도 양수가 됩니다. 덕분에 방향과 상관없이 오직 기울기의 크기, 즉 에너지만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V값이 크다면 이는 손실 함수의 지형이 매우 가파르거나 들쭉날쭉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부분은 편향 보정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웜업 과정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학습 첫 단계에서 m과 v는 0으로 초기화되었기 때문에 계산된 값이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m은 실제 기울기의 15% 정도 크기밖에 안 되죠. 화면의 수식처럼 분모값으로 나누어주면 학습 초기에 m과 v 값을 증폭시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진행되어 스텝 값이 커지면 분모는 1에 가까워져서 거의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 파라미터 업데이트입니다. 핵심 로직을 보시죠. 보정된 모멘텀 방향으로 움직이되 보정된 변동성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줍니다.
왜 나눌까요? 만약 V값이 크다면, 즉 지형이 험하고 위험하다면 큰 수로 나누어 보폭을 줄입니다. 안전하게 가려는 것이죠. 반대로 V값이 작다면, 즉 지형이 평탄하고 안전하다면 작은 수로 나누어 보폭을 크게 하여 빠르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적응형 학습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배치를 위해 기울기를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적응형 학습률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화면 왼쪽의 표준 SGD는 모든 파라미터에 똑같은 학습률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을 생각해보면 어떤 단어의 임베딩 가중치는 아주 가끔 업데이트 되지만 어텐션 가중치는 거의 매번 업데이트 됩니다. 아담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른쪽을 보시죠. 아담은 자주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에는 작은 보폭을, 드물게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에는 큰 보폭을 적용하여 학습의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가 배치 크기를 1로 사용하면서 손실값이 2.0에서 3.3으로 튀는 등 노이즈가 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표준 SGD는 이런 노이즈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모멘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화면의 문장처럼 M은 일종의 스무딩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샘플에서 발생하는 무작위한 노이즈는 무시하고 최근 여러 샘플의 평균적인 방향을 따라 움직이도록 도와주죠. 실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가 봅시다. 가중치 W가 0이고 기울기가 10인 가파른 경사라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M과 V를 계산하면 각각 1.5와 1.0이 됩니다. 두 번째, 편향 보정을 거치면 M-10, V-10, 100으로 증폭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 최종 W는 마이너스 0.01이 됩니다. 만약 표준 SGD였다면 0.1만큼 움직였겠지만 아담은 변화량을 정규화하여 훨씬 안정적인 0.01만큼만 움직였습니다. 수동으로 역전파를 구현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P점 그래드를 0으로 만드는 이 한 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줄이 없으면 매 단계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첫 단계에서 기울기가 10, 두 번째도 10이면 현재 기울기는 20, 다음엔 30이 되는 시기죠. 결국 모델은 순식간에 폭주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바로 들여쓰기 위치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파라미터 업데이트 코드는 전체 학습 루프 안에서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로스점 백워드가 호출되기 전에 업데이트를 시도하면 기울기 값이 없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너무 안쪽 루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자주 실행되면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질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단 10줄의 코드로 최첨단 옵티마이저를 구현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아담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첫째, 모멘텀을 이용해 평평한 지역을 힘차게 통과합니다. 둘째, 적응형 스케일링으로 가파른 절벽과 같은 위험한 지형에서는 보폭을 줄여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셋째, 편향 보정으로 학습 초기에 불안정한 출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률 감소회를 통해 최종 목표 지점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학습 루프가 완성되었고 모델은 성공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습된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름을 생성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엔진, 변속기, 그리고 연료 분사 장치까지 모두 만들었죠. 이제 모델이라는 운전자에게 열쇠를 건네줄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론 루프를 구현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마법이 일어나죠. 단순한 숫자 더미가 어떻게 카몬이나 예란처럼 세상에 없던 이름을 꿈꾸는지 보게 될 겁니다. 또한 AI의 창의성을 조절하는 템퍼러처라는 손잡이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학습과 추론은 서로 거울 이미지와 같습니다.
화면 왼쪽의 학습 단계에서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델이 그 정답을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강제하죠. 이를 교사 강요라고 부릅니다. 반면 오른쪽의 추론 단계에서는 정답을 모릅니다. 모델이 스스로 추측한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회귀 생성입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 줄씩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20개의 이름을 생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먼저 템퍼러처를 0.5로 설정해서 창의성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토큰 아이디에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BOS 토큰을 할당합니다. 모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을 시작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첫 신호를 줘야 합니다. 키와 밸류는 이전 기억을 저장하는 키밸류 캐시인데 새로운 이름을 만들 때마다 초기화해 줍니다. 이제 루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현재 토큰 하나만 모델의 입력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퀀스를 다 넣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GPT 함수 내부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우리가 저장해온 키와 밸류 캐시를 참조해서 문맥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추론의 핵심입니다. 모델이 로짓이라는 원시 점수를 출력하면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템퍼러처로 나눠줍니다. 이것이 창의성을 조절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템퍼러처 값에 따라 모델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템퍼러처가 1.0보다 높으면 화면처럼 각 단어의 점수 차이가 줄어듭니다. 확률이 비슷해져서 모델이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선택을 하죠. 반대로 템퍼러처가 0.1처럼 낮으면 화면처럼 가장 높은 점수만 더욱 부각됩니다. 모델은 가장 확실한 단어만 선택하는 보수적이고 로봇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는 0.5를 사용해서 정확성과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제 확률 분포가 준비되었으니 다음 글자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단순히 가장 확률 높은 것을 고르는 argmax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랜덤 초이스 함수를 사용해 확률에 기반한 샘플링을 합니다. 이 무작위성이 바로 모델의 창의력의 원천입니다. 이게 없다면 모델은 매번 똑같은 결과만 생성할 겁니다. 예를 들어 A가 나올 확률이 60%, Z가 1%라고 해봅시다. 왼쪽의 argmax 방식은 언제나 A만 선택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샘플링 방식은 보통은 A를 고르지만 100번에 한 번쯤은 Z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우연이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글자를 선택한 후에는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먼저 모델이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BOS 토큰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름이 완성된 것이므로 루프를 빠져나옵니다. 아니라면 선택된 글자를 샘플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토큰 아이디가 다음 루프에 입력이 되면서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회귀의 핵심적인 순환 구조입니다. 로그를 보면 모델이 카몬, 얘랑 같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데이터셋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델은 전화번호부를 외운 게 아닙니다. 대신 이름의 음성적 규칙, 즉 음소 배열 규칙을 학습한 것입니다. K 다음에 A가 자주 오고 on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는 규칙들을 조합해서 카몬을 만든 것이죠. 이 현상이 사실에 대해 발생하면 환각, 예술에 대해 발생하면 창의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수학적 일반화 과정입니다. 추론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최적화 기법으로 키밸류 캐시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처럼 단순하게 구현하면 알렉사를 생성할 때마다 이전 글자들을 계속 중복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량이 제곱으로 늘어나 매우 비효율적이죠. 반면 오른쪽의 키밸류 캐시 방식은 과거 토큰들의 키와 밸류 벡터를 메모리에 저장해 둡니다. 새로운 글자를 생성할 땐 그 글자만 계산하고 캐시된 과거 정보는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덕분에 추론 속도가 n제곱에서 n으로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럼 카몬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시작 토큰을 입력합니다. 모델은 K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고 샘플링을 통해 K가 선택됩니다. 두 번째, K를 입력합니다. 모델은 A를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A가 선택됩니다. 이어서 A를 입력하면 M이, M을 입력하면 O가, O를 입력하면 N이 차례로 샘플링 됩니다.
마지막으로 n을 입력하자 모델은 이제 이름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종료 토큰을 높은 확률로 예측합니다. 종료 토큰이 샘플링 되면서 루프가 끝나고 카몬이라는 이름이 완성됩니다. 추론 코드를 작성할 때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템퍼러처를 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드에서는 0으로 나누기 오류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멈출 겁니다. 만약 템퍼러처 0, 즉 가장 확률 높은 것만 선택하는 탐욕적 디코딩을 구현하고 싶다면 템퍼러처로 나누는 부분을 없애고 샘플링 대신 argmax 함수를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한 루프 문제입니다. 모델이 충분히 똑똑하게 학습되지 않았다면 문장을 끝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종료 토큰을 절대 예측하지 못하고 아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설정한 최대 길이 블록 사이즈에 도달해서야 강제로 멈추게 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텍스트를 생성했습니다. 모델이 학습한 가중치를 사용해서 다음 선택지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보았고, 템퍼러처를 조절해 인간과 비슷한 다양성을 주입하는 방법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환각이 단순히 모델이 학습한 패턴을 일반화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죠. 이것으로 기술적인 심층 분석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빈 텍스트 파일에서부터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기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드디어 안드레 카파시가 들려주는 GPT 이야기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만약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소수의 개발자만이 해내는 일을 하신 겁니다. 바로 순수한 무에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거나 API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파이썬 파일에서 시작했죠. 수학을 직접 만들었고 두뇌를 설계했으며 가르치는 스승까지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200줄의 코드와 4192개의 파라미터만으로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사람 이름을 창조하는 모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영상에서는 우리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핵심 개념을 다지며 앞으로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파이프라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기반이 되는 오토그라드입니다. 신경망이 거대한 수학 방정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밸류 클래스를 만들어 파이썬에게 미적분, 즉 자동 미분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스스로의 실수를 보고 어떤 가중치가 이 오류를 일으켰는지 정확히 알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표현, 즉 임베딩입니다. 컴퓨터는 텍스트가 아닌 숫자를 이해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토크나이저와 임베딩, WT, WP를 만들어 A, B, C 같은 이산적인 기호를 수학적 연산이 가능한 연속적인 벡터 공간으로 매핑했죠. 세 번째는 추론, 즉 어텐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셀프 어텐션을 구현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모델은 이전 토큰들을 돌아보고 현재 예측에 어떤 것이 관련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것이 트랜스포머를 트랜스포머답게 만드는 핵심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최적화, 바로 아담 옵티마이저입니다. 학습 루프를 만들고 손실 곡선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는 아담을 처음부터 구현했습니다. 운동량과 적응적 스케일링을 사용하여 가중치가 오류의 산을 내려가도록 안내했죠. 이 시리즈 이전에는 역전파나 경사 하강법 같은 용어가 마법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것들이 단지 간단한 반복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화면을 보시죠. 역전파는 그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연쇄 법칙일 뿐입니다.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중첩되어 있을 때 미분은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그 안에 원래 함수를 넣은 뒤 안쪽 함수를 미분한 것을 곱하는 것이죠. 신경망의 각 레이어가 바로 이 중첩된 함수 gx와 같고 역전파는 이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각 단계의 미분값을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사하강법은 더 간단합니다. 그냥 뺄셈이죠. 화면의 수식을 보시죠. 현재 가중치에서 학습률과 그레디언트를 곱한 값을 빼서 새로운 가중치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레디언트는 손실 함수의 기울기,
즉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오류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지를 알려주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뺄셈을 반복하며 우리는 손실이라는 산의 가장 낮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내려가는 겁니다. GPT 내부에는 어떤 마법도 없습니다. 수백만, 수십억 개의 간단한 덧셈과 곱셈만 있을 뿐이죠.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작성한 마이크로 GPT 코드가 GPT-2, GPT-3, 심지어 최신 LLM의 핵심과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규모가 다를 뿐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우리는 4192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지만 오른쪽의 최신 모델들은 수조 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32,000개의 이름 데이터를 썼지만 그들은 인터넷 전체를 데이터로 사용하죠. 우리는 노트북 CPU 하나로 돌렸지만 그들은 수천 개의 H100 GPU 클러스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계의 심장은 여러분이 여기서 만든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모델이 카몬이라는 이름을 생성했을 때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를 한 것이죠. 모델은 이름의 패턴, 예를 들어 K 다음에는 모음이 자주 온다, 이름은 N으로 자주 끝난다 같은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적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LLM의 환각이 버그가 아니라 생성 모델의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확률에 기반하여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우리가 만든 결과물의 우아함을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200줄의 코드는 간단한 계산이나 투두 리스트 앱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 가능 프로그래밍, 즉 딥러닝에서는 200줄의 코드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동적 그래프 엔진인 밸류 클래스, 리니어, 소프트맥스 등을 포함하는 신경망 라이브러리, GPT 시퀀스 모델, 아담 옵티마이저,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까지 말이죠. 이러한 논리의 밀도는 AI 분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실행 규칙이 아니라 학습 규칙을 정의한 것입니다. 이 전체 시리즈와 우리가 분석한 코드는 안드레 카파시가 만든 훌륭한 교육 자료 마이크로 GPT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카파시는 복잡함을 걷어내고 그 아래에 있는 아름답고 단순한 알고리즘을 드러내는데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GPT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파이토치나 잭스 같은 무거운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파이썬과 수학뿐이었죠. 오픈소스에 대한 그의 기여와 한 세대의 엔지니어들에게 미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그의 코드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것으로 GPT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코드 블록을 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멘탈 모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N 레이어를 사로 늘려서 모델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 보십시오. 또는 이름 대신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그의 문체를 흉내내게 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 스칼라 값만 지원하는 밸류 클래스를 배열, 즉 텐서를 지원하도록 재작성하는 엄청난 도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열렸습니다. 마법은 사라졌죠. 남은 것은 수학과 코드 그리고 여러분의 호기심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코딩 되십시오.